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음력 새해입니다. 1월 30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속 공무원들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갑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무속 논란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개 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이 내일 열리지만 토론 주제와 범위,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최종 조율을 하고 있지만 토론의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팀 사이 마찰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지청에 직접 전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당 중진과 86 용퇴론을 거듭 압박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공천을 결정한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알아보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저희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새해 들어서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군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를 주재하고 긴장이 고조되던 5년 전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수아 기자,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 강도를 더 높여 나가는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 무력 시위인데요. 북한이 한 달 새 7차례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가 높은 각도로 날아올랐고 고도는 2,000km 정도, 비행거리는 약 800km로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도가 2,000km에 달한 게 사실이라면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소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에 준하는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지난 5일과 11일 연속 발사한 이후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씩 잇따라 쏘아 올렸고 지난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 유도탄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소집해 합참 의장으로부터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던 지난 2017년의 긴장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대선 소식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 배우자들과 관련된 소식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내용은 이겁니다. 김혜경 씨. 자, 이재명 후보 이 부인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그 해당 소속 공무원이 이 사적인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과의 90%가 이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지사의 부인으로 있을 때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것을 실제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실 직원으로 있었던 A 씨가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
이 자신이 비서실에 근무했을 때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어떤 뭐 약을 타다 준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어떤 퇴원 수속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용무를 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배우자나 아들과 관련된 이 가족의 일을 처리했다. 이런 네. 것은 이건 이 배우자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어떤 배우자 리스크가 새롭게 좀 부각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직은 뭐 의혹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SBS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이제 대화 내용이 그 보도에 인용이 된 SNS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나왔다시피 약을 대리 처방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변호사님이기도 하시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약을 대리 처방 받아서 복용한 거는 심부름을 했는지와는 별개로 또 의료법 관련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김혜경 씨가 오늘도 방송에 나오셔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본인도 이제 이 부분 법률 위반이 있는지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이제 제가 부단장이니까 거기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뭘 고발했냐면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씨랑 그다음에 배모 씨 여기에 언급되는 그 예. 대외협력당당 총무과 비서라는 배모 씨를 직권남용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없었고 사실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실 근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국고 손실이고 직권 남용이니까 확인해서 이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고발한 사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수사가 필요한 네.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 퇴원 수속도 A 씨가 대신 했다. 그래서 이 아까 배 씨, 이 상관이었던 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와 대해서는 별도로 뭐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이제 그 제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배 씨가 허위 사실이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배 씨는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냥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배모 씨를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아마 이 텔레그램의 내용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 사적인 심부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모 씨 관련자죠. 직접 네. 관련자입니다. 네. 이분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SBS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파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밝히고 그 있죠. 직접적인 연관성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쉽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성남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죠. 네. 경기도 도의회가 있기 도의회가 때문에 있고, 네. 거기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감사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면 금세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심부름을 한 배모 씨 밑에 직원이죠.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했다고 하시는 분은 이 김혜경 씨를 위해서 약을 대리 처방받아서 집에 분당 순회구 그 집에 아파트 거기다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 퇴원을 할 때도
그 부분을 퇴원 수속을 밟아줬다고 하는데 근데 집에 갖다 줬다. 그리고 뭐 음식물 심부름도 했다는 거예요. 백김치를 꼭 넣어달라. 반찬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배모 씨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집에 배달을 한 건데 배모 씨가 시켰다지만 실제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순회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겠죠. 이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분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누군지가 밝혀져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분이 뭐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대선 후보 여당 후보를 상대로 거짓말했다면 본인이 얼마나 크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장남 그 병원 퇴원도 수속을 밟아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정보가 없이 갑자기 가서 그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잘못하면 갑질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은 이게 갑질이다 또는 억강부약이라고 주장하시더니 억약 아니냐,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법률 위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 촉구를 경찰 수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빨리 수사해달라고 이재명 후보랑 배우자 억울하시면 빨리 수사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심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히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건 아직 의혹 단계고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또 제보자가 있으니 추가 이 취재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더 추가 사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혜경 씨는 후보만큼 바쁜 일정을 연일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우리 청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냉장고가 거의 텅텅 비었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위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나 첫날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 네, 이렇게 청년층과 함께하는 모습 봤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배우자의 검증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목에서 무한 검증 이 표현에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묘한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을 향한 게 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오늘은 지금 자신의 어떤 뭐 그 이 비서에 대한 어떤 그 사적 유용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무한 검증은 그 얘기를 한 김혜경 씨도 무한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다 보니까 상당히 자신의 얘기가 자신을 향하는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혜경 씨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그 김건희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프로필도 바꿨다. 2월 15일경쯤 해서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이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아마 이두아 우리 부단장께서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캠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책임은 전혀 없지만 없고요. 듣는 소식으로.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설 연휴 직후부터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떠냐 아니면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활동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을 하시면 어떠냐. 보통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후보자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후보자와 동선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본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재능 기부했던 부분이 강연히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장애인 예술 행사에서 이제 재능 기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재능 기부한 것도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
제한이 있는데요. 이건 후보와 배우자가 결정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네, 김건욱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다는 건 이 무속 논란이나 녹취록 논란 크게 뭐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녹취록 얘기는 계속 돌고 있는 것이고 계속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멈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지금 뭐 등판을 한다 안 한다 이미 등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YTN, 뭐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 기자들과 후보의 부인으로서 인터뷰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판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네. 안에서 또 상당한 어떤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후보에게 뭐 유리한 어떤 조치들을 해달라, 우리 편에 서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걸 등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약자를 위하는 마음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의 어떤 기자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뭐 대부분 좀 바보스럽다. 뭐 이런 멘트까지 다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송사가 있잖아요. 고발 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상대 기자가 이제 뭐 좀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우리가 힘이 센데 왜 우리가 후보가 돼서 힘이 센데 왜 화해를 하냐. 이건 힘의 논리로 모든 거를 적용하겠다는 분인데 어떻게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을 그리려는 그런 시도 외에는 사실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어떤 이 치장의 어떤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사적인 대화에 가까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이 일부 나오고 있으면 이 말하는 거 이거 녹취되거나 보도되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나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분이 그 서울의 소리의 촬영 기사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개인적인 대화가 나오는 거 그리고 맥락과 앞뒤 문맥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김혜경 씨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술을 명확하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지금 냉장고 비워져 있다고 김혜경 씨가 얘기했죠. 냉장고에 사과를 많이 채워놓대요. 그리고 양말, 속옷, 밑장 빼기로 채워놓대요. 양말, 속옷요. 그리고 또 양복, 셔츠도 채워놓대요. 이런 게 갑질 아닙니까? 이런 거 빨리 밝히셔야죠. 본인 말씀대로 무한 검증하셔야죠. 정말 양말, 속옷, 밑장 빼기가 뭘까? 밑장 빼기를 어떻게 한 걸까? 이 집안에 정말 들어간 건가? 집안에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을 도저히 여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이런 공무원 했던 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빨리 밝히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검증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녹취록이 중요한 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마이뉴스건 YTN이건 지금 특히나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는 매체 이름도 밝히고 본인이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용을 이어갔어요. 보통의 후보의 부인이라면 이렇게 장시간에 이 시간 동안의 어떤 기자 인터뷰, 전화 통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례인데 이걸 굉장히 크게 벗어나서 거기서 예컨대 뭐 기자를 지금 오라 그래가지고 강연도 받고 거기 또 105만 원이라는 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오면은 1억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월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고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네.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의사 표현만 한다 그래도 이것이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뭐 법적인 얘기고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논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검증돼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적인 대화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네. 사적인 대화라고 간주했으면 네. 이걸 공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공적 인물이고 공적인 대화라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헌법주의자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대화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화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유를 설명했지만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개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고 법률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은 확정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이런 사이에서 이 정도로 표현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다 아시잖아요. 중앙선관위랑 민주당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벌써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내용은, 부분을 네. 확정적 의사 표시인데 이 법률을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뭐 민주당과 지금 관련된 내용은 선관위와 좀 아니, 민주당의 있을 수 관계가 있으니까요. 어떻다는 거죠? 아니 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에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공정하게 발언에 대해서 하는데, 선관위가 예, 유리하게 이거- 민주당이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근데 가는 이 게 좋을 것 부분에 같습니다. 두 분 대해서 근데 잠시만요. 전혀 여기에 네.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잠시만 좀 정리를 지금 해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조혜주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꼼수로 하려고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어땠습니까? 선관위의 모든 직원이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 부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선관위 조직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말씀이 그러니까 물론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검증에 이제 필요한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에서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할 그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민주당과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조혜주 그 위원회 거취 문제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 측면도 있고 또 노정희 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장이거나 일방의 어떤 견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무속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기독교계 원로인 이 김정한 목사와 두 차례 만났다라고 합니다, 차장님. 이 만남이 윤 후보가 먼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무속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속인은 어떤 감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원로 목사님께 좀 만나 뵙고 좋은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이 원로 목사로 알려진 이제 김장환 목사를 직접 그 만난 것으로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 의구심 이런 걸 이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뭐 목사님 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런 논란이 네. 사그라들진 않겠죠.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 체계적이고 이 합리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비전이 제시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김미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구자영 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지금 활동이 아마 의사고 하니까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활동을 좀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얘기도 지금 언급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김건희 씨 논란이라든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플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계속 대중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유권자에게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나을 것이냐, 누가 더 적합한 이 영부인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검증을 매개로 해서 네. 알려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거든요. 다만 이 최근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에 따르면 김미경 씨는 자신의 어떤 이 고향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위해서 그 애쓰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뭐 이렇게 이 남편인 안철수 후보를 좀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후보가
기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 보도되기는 어렵겠지만 안철수 후보 부인의 활약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굉장히 공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그렇죠. 네, 네. 남편분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좀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후보보다 이 배우자 중심으로 그들의 논란, 행보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TV 토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내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이요. 양자 대선 후보 토론을 하겠다. 내일 오후 6시 뭐 이렇게 잠정 합의는 했는데 아마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제 없이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또는 각자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하겠죠. 그러면 국정 전반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장동, 또 성남FC 같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민주당이 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 국정 전반도 해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하자. 한쪽은 주제 없이 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런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TV 토론은 주제별로 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 TV 토론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제 제안을 할 때 31일 날 하자. 이것도 좀 뭐 특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7시부터 9시까지 하자. 시간대까지 정해가지고 협상도 하기 전에 이렇게 통보하는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날짜 모든 거 정하고 이제 주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결렬을 예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자유토론 주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냐면 거의 막싸움 형태가 될 겁니다. 자기 네.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저러려고 TV 토론하나 일종의 TV 토론 무용론이 확산될 겁니다. 아마 그거를 또 계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과정을 거쳐가면서 느끼는 거는 윤 후보 측에서는 법정 TV 토론 3회 이상의 할 의사가 없는 거구나. 이 정도 이제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양자를 사자 먼저 법원에서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사실 네.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니까 양자를 먼저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막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이다. 지금 국민의 알 권리, 검증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뭐 토론이 임박했지만 시기 그리고 시간, 뭐 방식, 내용, 주제를 두고 좀 이견이 있고요. 신경전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고 하고요. 오늘 뭐 오전에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요, 단장님. 사실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로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이제 예. 정보가 조금 더 정확하니까 저희 캠프에 있으니까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날짜를 31일로 반드시 특정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31일, 2월 3일 중에 선택을 하고 또 시간도 시청자가 많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 7시에서 10시 정도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 황금 시간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냥 답안지를 하나만 준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조건과 제약 없는 토론을 하자. 자신만만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나는 자꾸 만나고 싶다.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과 제약 없는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흘에 한 번씩 하자.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주제를 쪼개자고 하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대장동은 10분만 하자. 성장도 10분만 하자. 분배도 10분만 하자. 뭐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몇 분, 경제 몇 분, 외교 몇 분 이런 적은 있지만 대장동 10분, 분배 10분, 성장 10분 이렇게 쪼개기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양자 토론을 하면 국민들한테 정견을 보여주고 검증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주제와 제약 없는 토론을 하자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왜 여기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재명 후보가 자꾸 쪼개기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흘에 한 번씩도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선관위에서 제가 아까 선관위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양자 토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11시에 선대본부장하고 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금 왜 양자 토론을 못하게 하냐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고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무슨 양자 토론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토론을 사흘에 한 번씩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네. 지금 대선 후보의 이 토론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좀 악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토론을 제안했을 때가 윤 후보가 지지율이 1위로 앞서기 시작했을 때 매주 만나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지지율이 앞서고 있던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연말 연초에 국민의힘 내홍 과정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하자. 그러니까 대안이 될 만한 후보가 올라왔을 때 양자 토론을 받아놓고 총론은 합의를 하고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갑론을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어떤 국정 운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양자는 하지 말고 사자로 해라. 이게 법정으로 허용된 대선 후보가 참가하는 토론을 하라라고 일단 법원은 명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를 먼저 약속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토론을 하려고 하면 밀실이 아니라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합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이번 그 양자 토론에 대해서 언론사 유튜브 중계는 불허한다. 각 정당 또는 이 후보자 유튜브엔 중계가 가능하다. 언론사 유튜브 전체 영상 게시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TV 토론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관옥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TV 토론 관심도 많아지는데 양당 지금 여기서도 두 분 의견이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론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양자 토론을 왜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자 토론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판결한 날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사자 간다 그랬어요. 하룻밤 딱 지나고 윤석열 후보가 나는 양자를 선택한다. 사자 못하겠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깨지거나 삼자로 가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양자도 사자도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양자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법원에서 사자를 하고 양자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 검증권 이거 다 중요한데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두 후보도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국민의 알 권리가 거기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다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법원의 취지예요. 자, 윤석열 후보 어떤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헌법주의자, 법치주의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 법원의 판단이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자 아니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헌법주의자라는 얘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 권리를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합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자유주제로 자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르는 게 문제라면 그러면 뭐 예컨대 1시간 경제, 뭐 1시간 정치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모든 걸 자유로 한다? 그러면 그건 대장동 얘기만 하자, 뭐 또는 뭐 고발 사주 얘기만 하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네거티브만 봤었는데 또다시 TV 토론에서도 네거티브 얘기만 공방방 나오게 만들려는 그런 취지라고 뿐이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관호 교수님께서 그런 취지로 보인다라고 또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일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헌법주의자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법원의 결정문들을 좀 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의 결정문은요. 사자 토론은 반드시 안 되고 양자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요. 이제 공중파가 같이 다 합쳐져서 이제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이러는 거는 사자 토론의 기회를 선거법상의 그 방송 토론회의 법정 토론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공중파를 모두 같이 중계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양자 토론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불법적인 거다, 안 된다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아니 우리 차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고 교수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양자 토론이 불법이라고 하면 박주민 저 의원도 변호사인데 저 사람이 나와서 양자 토론 합의를 왜 하겠습니까? 양자 토론이 가능하니까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양자 토론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그럼 먼저 헌법주의자에 반한다는 근거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먼저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당이 뭔가 조건을 맞춰서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순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사자를 안 받으면 이게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헌법주의에 반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법원의 그때 판단을 수용하라는 아니, 취지예요. 법원의 취지가요. 네, 양자가 두 분.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두 그리고 분 잠시만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가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모두 받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양자 토론을 더 많이 하자고 했지 사자 토론 안 하자고 한 적도 없으니까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여기가 뭐 여의도는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양당 대표 만나서 지금 어떻게 토론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논의를 더 끌고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뭐 각 의사를 뭐 너무 집중적으로 저희 들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를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론 자체는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 후보에 비해서 더 나은 후보가 누군지 어떤 후보의 이 생각이 이 국정 운영에 타당한지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토론의 기회는 많이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자욱 차장께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후보들도 토론 준비에 한창 열심인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뭐 호남 방문 연기하고 TV 토론 준비에 열중한다라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별로 대역을 정해서 실전 연습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대역 같은 경우에는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대역은 이제 국민의당 출신 최이배 전 의원이고 또 심상정 후보의 대역은 권인숙 의원이라고 합니다.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열중하는 만큼 이번 토론 어느 때보다 어떤 대선 때보다 어느 시점보다 정말 중요한 토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당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그 대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표만 보면 어느 후보도 우열을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상대와 만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또는 뭐 TV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토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보다 내가 더 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적임자다 이걸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TV 토론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이렇게 자켓을 벗고 싶을 정도인데 자, 설 연휴 직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두 후보가 굉장히 접전입니다. 35% 선에서 지금 동률로 나타난 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마 3월 9일 최종 승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설 밥상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지지층이 어떻게 결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요. 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어차피 51대 49의 진영 싸움이다. 한 표라도 일찍 모여줘야 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 싸움이에요. 51대 49 진영 싸움이라서 안 져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안 집니다. 예, 안 집니다. 예,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돼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 전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민주당이 원로까지 나서서 이렇게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진영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정치학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발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설 연휴 전에 이 얘기를 했다. 뭔가 아직 지지층 결집이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 좀 제3자적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객관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지지율, 여론조사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선거 초반만 해도 사실 정권 교체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나온 걸 보면 정권 심판이 45%, 네. 국정 안정이 41%, 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진영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사실은 지난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대부분 권력자 교체에서 그냥 머무는 그런 상황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될 수 있는 정권 교체보다는 검증이 된 사람의 상황, 보다도 안정적인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여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이 국정 안정에 대한 지지도 이런 요구 이런 것들도 좀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토론과 여론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설 연휴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계속 이 내용 재조명되고 있네요. 성남 FC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부터 이 내용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김호수 검찰총장과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뭔가 안 되도록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검찰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이래서 지금 아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보면 네. 제3자 뇌물과 뇌물 의혹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시, 성남 FC에 네. 네이버나 이 농협 같은 데에서 이렇게 우회로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장애들이 원하는 것을 성남시로부터 따로 받았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이 검찰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성남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성남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농협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성남시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을 시점에 묘하게 성남 FC에 거액의 후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그 한 이유가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경찰에서 3년 가까이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성남지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계좌 추적이 좀 필요하다. 네. 이것을 이제 차장 그 주임 검사도 요청을 했고 차장 검사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청장이 그걸 막아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장 검사가 그거에 대한 이 항의 표시로 이제 사표를 내면서 이 수사가 뭔가 이재명 후보의 그 제2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아직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이재명 후보나 그 관련 어떤 의혹이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다만 이 의혹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 측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성남FC 관련 의혹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게 다시 검찰 수사팀으로 넘어와서 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검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반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이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막은 거는 거의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FIU에 자료 그 요청을 하는 건 아주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요. FIU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 기관 간의 그런 협조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차장 검사가 정결을 하는 거지, 이번에는 이 성남지청은 그거를 그 지청장 정결로 바꾼 것도 너무 특이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는 것도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이렇게 논란이 많이 나오고 차장 검사가 뭐 거기에 항의해서 사표를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요. 그냥 특임 검사를 하는 게 검찰총장이나 성남지청장도 오해를 받지 않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니까요. 특임 검사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을 해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요.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있을 때 2년 동안 민간 기업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허가 요청 사항이나 민원이 있는 민간 기업에서 160억에 해당하는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냥 작년이나 재작년 보통 보면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는 9억 정도인데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집중됐는지, 그리고 두산은 어떻게 해서 갖고 있던 용지가 용도 변경이 성남시장이 인가를 해서 용도 변경이 돼서 수천억 대의 이익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 빨리 해명해서,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한테 이 광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그 후원금을 받아오면 20%까지 인센티브로 줬다잖아요. 그럼 그 20% 인센티브는 누가 어떻게 갖고 간 건지 이런 걸 빨리 해명하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도 뭐 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대검에서는 금융자료 조사를 막은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관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대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당연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잘못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수사를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지청이 금융자료 요청을 할 때 사실은 이 성남FC에 관련된 자료 말고도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자료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지청에게 얘기를 했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 거,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이걸 갖고서 이제 수사를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저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이 과정이 다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언론에 흘린 거거든요. 지금이 선거 국면인데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 상황을 본인들이 사실은 경찰 자료까지도 경찰이 수사 중인 자료까지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예요. 시인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남지청장이 이 8,500쪽이 넘는 28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복사를 해서 그 개개 사건에 대해서 성남지청장 정도 되는 규모에서 차장 검사가 아니라 지청장이 개별 사건을 이렇게 직접 보고 뭉개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을 3개월 정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의혹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면 빨리 특임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서 돈을 인센티브로 줬다? 공무원이 20%를 갖고 갔다? 그럼 160억이면
많이 갖고 가면 30몇 억씩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빨리 회수해서 성남 FC가 갖고 갈 돈이면 더 갖고 가고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면 빨리 부당이익 환수를 해야 되죠. 이런 검사는 소명감이 있는 거죠. 빨리 환수해서 갖고 가야 될 사람한테 정당하게 갖고 가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8,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박은정 지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아까 뭉갰다라는 표현으로 뭐 이쪽 주장을 해주셨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기록을 복사해 직접 수사 기록 28건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 차장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검의 그 해명이나 아니면 성남지청의 그 해명을 들어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그렇죠. 수사를 이제 못하게 되는 못하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상 문제,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이미 계좌 추적을 하고 있고 이 금융 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까지 그걸 조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대검 이 반부패 조사부에서 반려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검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지청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아직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수사를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 이런 것이 지금 성남지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라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견의 차이가 이런 성남 FC 사건 수사를 통해서 좀 불거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까 단장님도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지만 검찰 내부 법조계에서는 이거 특임 검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이런 부분도 특임 검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는 검찰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김만배 씨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런 단어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뭐 어느 쪽이 유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아까 뭉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뭐 그게 표현이 적절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특검도 하고 특임 검사도 하고 해서 문제 해결적인 검찰이 돼야지 자꾸 이런 국면에서 상황을 더 꼬이고 어렵게 만들고 의혹만 더 키우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취록 내용은 아마 나무 변호사 녹취록에 나온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만배 씨가 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해주셨으니 또 저희가 근데 캠프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으로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나타나 네.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특검 도입하자 그러고 모든 범위 다 포함해서 하자고 했으니까요. 이제 특검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떳떳한 거죠.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은정 지청장이 이 방송을 보고 딴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되게 속상하겠더라고요. 자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원지검장 신성식, 수원고검장 김관정, 그리고 검찰총장 김오수 이분들이 누가 임명했고 누가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거쳐서 거기 갔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분들이 수사를 해태할 리가 없죠. 자기한테 이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오히려 있는 죄를 이재명 후보에 있는 죄를 덮을지 없는 죄를 만들지를 모르겠지만요. 우리 후보와 관련돼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실 분들이 절대 아니시죠. 네, 자, 세 번째 순서에서는 성남 FC 의혹하고요. 검찰 내부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각 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팀이 되는 걸까요? 이 홍준표 의원이 엊그제입니까? 이제 어젠가요? 엊그제.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 원팀이 되겠다,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 이제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겠다.
자, 부장훈 차장.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 대세에 따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2시간 반 만찬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고문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 뭐 공천과 관련된 이게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이제 서울의 종로와 또 네. 대구 중남에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회자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권 교체 대의에 본인도 동참하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자신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원팀에 어찌됐든 속도를 내게 된 상황에서 당내 이 대구 무공천을 하기로 한 지역에 어떤 잡음이 생겼습니다. 일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을 떠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행적으로 또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당에서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복당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단장님. 사실 뭐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탈당하고 나면 복당 없다라고도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좀 애둘러서 설득하는 듯한 SNS 글도 이제 올리고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이제 그 중남구에서 준비하시던 예비 후보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여기 뭐 공천과 당선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저 발표를 할 때 무공천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냥 일반 당원들하고 또 아마 지금 당의 그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 계시는 분의 행동은 좀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또 본인은 대구가 미묘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남구가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년 안에 해결하려면 경험이 많은 본인이 가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출마에 대해서 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도부로서 저런 행보를 하시는 거는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그 탈당 후에 출마하더라도 그 부분 그래서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게 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 대선 시즌인데 갑자기 때 아닌 이 공천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대선에는 좋지 않은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시작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치 교체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세 개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얘기했고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이겠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 효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곽상도 의원이었잖아요. 50억 지금 받아가지고 구속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어떤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천할 것이냐는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무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든 뭐 따라가더라도 책임 정치를 이제 실현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 갑자기 탈당을 하는 선언하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뛰겠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책임 정치 실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런 게 본질인 것인가. 특히나 이분인 최고위원이 어떻게 됐냐면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의견을 받았나요? 이분들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식간에. 갑자기 본인은 이 당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뽑아줬는데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딴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투표한 것, 마음, 이거는 누가 대표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이 당에서 뭐 이
탈당 이전에 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을 아들이 이제 그 화천대유 측에서 일하면서 성과급과 뭐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쇄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공천 자금 문제도 좀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관련해서 자 이제 또 쇄신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네. 논의를 하다가 쇄신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준석 대표도 뭐 불출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다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상당히 야당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서울 지금 종로를 무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2030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에 이준석과 같은 이 젊은 정치 신인이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서울 종로 이준석과 이 대선 후보 윤석열 이것이 이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이 재보선에 이 도전을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네. 이준석 대표는 현재 본인은 이번 재보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네. 일찌감치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다만 이제 당 전체의 어떤 이 총합이 모아진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은 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그 말 뜻은 약간 아직은 영선 의원이고 이제 불출마 자체 뭐 출마는 많이 했지만 떨어졌죠. 그 불출마를 물어보는 게 뭐 일각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좀 반응도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불출마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데 불출마하라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 교체 불출마 선언을 했더니 이제 당내에서 딴 분들이 아 송영길 대표는 대선 출마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불출마할 거 아니었어? 아니면 임명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인회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임명직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고요. 당 내에서 이제 다선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은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다 소독약 바르는 것 같다고 폄하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송가 거기 나오셔서 단톡방에 유심히 봤대요. 586 용태론에서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은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불출마에 얼마나 이렇게 동감을 하고 참여를 할 건지 그랬더니 본인은 그전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나오신 분이죠. 이 정부에서. 근데 본인은 그전에도 불출마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불출마하면 불출마 상습 불출마자가 되니까 출마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종로는 원래 사실 어느 당에나 어려운 지역이고 청주 상당이랑 경기 안성은 그 사실은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한 지역이니까 어차피 공천을 했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거다. 그래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양당 모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단장님이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86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제 일부 뭐 송영길 대표의 선두 외에 우상호 의원의 어떤 따라간 그런 행보 외에는 뒤따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오히려 당내 내분만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사실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그 어려운 길을 이제 요청을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시작의 단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당들이 굉장히 노령화돼 있거든요. 구성원들이. 그러면 민심이 반영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나 청년 민심이 반영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당 이제 정치 교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를 하려면 사실 586 세대들이 나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진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상황.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제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모아질 때 이것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뭔가 기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선될 때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이게 세대 교체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여야 내부의 쇄신 공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취임 일성은 소통이었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 앞에 선 것은 지금까지 10차례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며 소통을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0번이나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올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중동 순방 일정 당시에도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다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대통령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장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던 오미크론 대응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가 검사 키트 수량이 충분하다고 해놓고선 왜 정작 없는 약국이 태반인지, 그렇게 열심히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던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고, 북한은 종전선언에는 답도 없이 왜 미사일만 쏴대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었으며, 아픈 손가락이라던 부동산 정책과 함께 1,000조 원이 된 나라빚, 임기 말 외교부 공관장과 공기업 알박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빚이 있다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그 부인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개인적 평가는 여전한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허심탄회한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곤 수십 개 국가가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줄을 섰다던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이 심의권 안에 들었고, 코로나 위기에도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됐고, 고용도 코로나 이전 99.8%에 도달했다라는 자화자찬뿐입니다. 이것을 팩트라고 했으니 자화자찬이 아닌 정당한 홍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의 목적은 듣는 사람의 이해도와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홍보에 열심인데도 절반이 넘는 국민은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40%의 지지율을 자평할 뿐이니 여기에 제가 더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과거 취임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기자회견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빈손으로 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주 화요일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시리아와 최종 예선 8차전을 치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홍철 선수를 제외한 선수단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반려묘도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동물 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병원 의원 목록은 수요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금요일부터는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자, 홍 앵커, 설 연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엔 쌀쌀하던데 낮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대구 7도, 부산 9도로 남부지방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쾌청하군요. 그런데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설 당일까지 중부와 호남에 오겠는데요. 특히 중부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눈이. 네, 설 연휴에 이동하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연휴 내내 아침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설 당일의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